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신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떠신지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법률방송에서 불러주셔서 참여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아주 어려운 내용도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돈을 빌려준 뒤 못 받고 있어요. 재산 분할 포기 못해. 맞고 사는 남자 이혼하려 합니다. 식당에서 상한 사탕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해 주실까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가 있나요? 네, 대법원 2024년 1월에 선고된 것이고요. 2020도 1538 판결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조금 먼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네,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새학기 초에 전학 온 학생에게 B군에게 수업 시간 중에 어떤 말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항상 맛이 가 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 선생님의 폭언과 구박은 2달 동안이나 계속됐고 학대를 의심한 이 B군의 부모가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등교시키면서 A 선생님의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B군의 부모는 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 능력 유무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인데 네. 이러한 녹취 파일도 증거 능력이 좀 있나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렇게 녹음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대화가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제3자가 이러한 대화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녹음하거나 청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컨대 A 씨와 B 씨가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까운 위치에서 소곤거리면서 C 씨에 대한 어떤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C 씨가 이거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녹음을 해가지고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이제 그 B 씨와 A 씨의 사이에 자기들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E 씨, F 씨, G 씨라는 새로운 세 사람이 휴게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휴게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어떠한 이제 녹취를 하는 대화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였던 G 씨는 대화에 있어서는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 간 대화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다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판례가 그러면 대화 참여자인지 아닌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만약에 증거 능력 유무를 좀 판단을 하려면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발언이 공개된 대화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를 구분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밀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면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뜻은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그리고 대화의 그 내용과 목적,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 수, 그리고 장소의 성격이나 규모, 그 청중이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청중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특히 뭐 상대방의 수 이런 부분들까지 네.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급심의 판단부터 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네,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녹음 파일, 아까 말씀드린 A 선생님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선생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원심에서는 A 씨의 수업 중에 발언이 30명이라는 사람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루어진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는 취지였고요. 피해 아동의 부모인 A 씨의 아동 학대 행위가 방지되기 위한 목적에 따른 녹음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보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증거로 사용을 했고 1심보다 2심이 조금 형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도 좀 동의를 했나요? 네,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이 물론 30명인 학생들에게 이제 공개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청취자가 여러 명이다,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그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그 상대방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사건에서 14조 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녹음을 쓰지 말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례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의미한 판결인 것 같아요. 1, 2심하고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적인 건 일반 공중 혹은 불특정 다수가 들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법조인들이니까 압니다만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기존의 판례나 아니면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을 유지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 대법원 판결을 또 뒤집고 뭐 1, 2심처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최근 또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네, 지금 뭐 굉장히 2월 한 달 동안 저희 우리나라의 그렇죠. 뉴스를 예, 굉장히 예. 도배했던 사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특수교사인 A 씨가 발달 장애가 있는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이런 발언들을 해서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호민 씨 아내인 그 학생의 엄마가 아들 외투에다가 녹음기를 넣어서 해당 수업 시간에 했던 발언들을 녹취한 것이 발단이 되어 증거 능력 유무가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7일 재판부 1심 재판부입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주 씨 아들과 선생님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 당시 이제 특수학급을 다니고 있는 주호민 씨 아들 입장에서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해 행위가 말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판결이 나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선고유예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고유예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지만 사실상 이제 처벌은 면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그 피고인이었던 특수교사 A 씨는 이제 도저히 교사의 동의 없이 이렇게 수업권을 침해해서 녹음하고 이러한 녹음이 법적인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현재 1심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항소한 상황이군요. 이처럼 그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좀 시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네, 판결 직후에 교원 단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제 예상되고 있지만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사를 향한 형사법상 범죄 그리고 무분별한 녹음행위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이러한 일이 없도록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경기도인데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서 교육 현장의 위축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그리고 특수학급뿐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는 통합학급에 대해 교사들이 그러한 수업을 맡지 않으려는 기피 현상이 지속될까 우려된다라는 걱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주 씨도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주 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 자식이 학대되고 있는 것을 반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전혀 이러한 판결이 반갑거나 기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 씨 아내인 한 씨 또한 지난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씨 또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은 하되 당시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게 또 원칙과 외에 대한 싸움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좀 문제되고 있는 교권과 또 이제 학부모들 왜냐면 부득이하게 어쨌든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가장 우선하여야겠지만 혹시 모를 학대 피해에 대한 어떤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직전에 한 지인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네. 그게 한꺼번에 빌려줬는 게 아니고, 500만 원, 300만 원 자꾸 빌려달래 해서, 네. 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자꾸 빌려주다 보니까 한 네네. 2,2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네. 그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끝냈어요. 돈을 안 빌려줬어요. 아, 네네. 네, 그래 이제 좀 갚으라 하니까 지금까지 이자도 한 푼 안 주고, 네. 원금도 한 푼도 안 주고, 무조건 없다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이래 사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 네. 2020년도에 좀 코로나 네. 직전에 이렇게 네, 네. 돈을 분할해서 좀 빌려주셨는데 네, 네. 어떤 계좌이체는 한 내역들은 있는데 예, 어떤 네. 차용증 네. 같은 건 쓰셨을까요? 그때 서로 믿고 이러니까, 아, 서로 그냥 믿고서. 그도로 그냥 니 언제 갚아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줬거든요. 계약서나 혹은 차용증 같은 거 경우에는 작성하지는 않으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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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럼 사연 잘 들었는데 옆에서 권윤주 변호사님께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금액은 2,200만 원 정도를 어떤 여성분에게 이제 빌려주셨다는 얘기시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빌려주실 때요, 상담자님과 그 여자분의 관계는 혹시 어떤 관계세요? 그 관계는 그냥, 그러니까, 업소 주인하고 저는 손님 관계인데. 예, 손님이시고요. 예. 선생님께서 그 여자분한테 돈을 빌려준 이유가 혹시 그 여자분이 어떤 이유를 대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이제 장사도 잘 안 되고, 예. 이 집세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 어떤 구체적인 어디에 어떤 무슨 빚이 있어서 급하다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그냥 돈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나요? 예, 예, 그냥 이제 영업을 그만둘라 하니까 집세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300만 원, 300만 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 빌려줬거든요.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자를 받거나 한 푼도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변제받은 게 전혀 없으세요? 예, 예, 예. 그 계좌 이체 방식이세요? 현금 없이 전체 다가 계좌 이체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송금하셨어요? 한 반은 그러니까 이체도 했고 현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인 경우에는 선생님 계좌에서 출금 사실만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건 없으시죠? 예, 그런 거는 안 받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며칠 쓰고 한두 달 쓰고 이래가지고 좀 사정이 나아지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서로 믿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차용증 같은 건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요. 그거 외에 대화 요즘에 전화 통화하면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 해서 녹음이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든 통해서 선생님이 돈 빌려준 사실 자체, 그러니까 갚겠다 안 갚겠다를 빼고 돈을 네. 빌려간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취지의 어떤 근거가 좀 남아 있을까요? 근거는 지금 현재로는 서로 믿다 보니까 어떤 그 근거를 이런 거는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전화 통화에 자동 녹음 기능 그런 거 없으세요? 예, 그게 녹음된 게 있는데 예. 그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안 버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새로 휴대폰 샀는 데다가 옮기려 하니까
휴대폰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휴대폰 망가졌는 것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네, 뭐 일단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추후에 이제 망가진 핸드폰도 복구가 되는지 또 자동 녹음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분한테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대여한 거지 증여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생님한테 그냥 나 공짜로 받은 거야. 우리 친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냥 준 거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는 전혀 없을까요?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그 가게가 나가면은 네. 이제 돈을 다 갚아주겠다. 권리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게가 나가면 거기서 이제 보증금이 나오든지 어떤 돈이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죠. 예, 선생님, 예.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여자분한테 연락한 건 언제쯤이시고 그때 여자분 뭐라고 하던가요? 아, 연락은 이제 돈을 좀 달라고 이런 식으로 연락은 가끔씩 했지요. 예, 그랬더니 뭐래요? 예,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음. 벌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다행한 점은 그 빌려간 사실 그리고 꾸어서 갚든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든 갚을 의무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금 뭐 녹음을 혹시 안 해놓으셨다면 일단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예. 먼저 하실 부분은 당장 그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시든 녹음을 하실 때 녹음 예. 기능이 되는 핸드폰이나 뭐 다른 사람 녹음기를 빌려서라도 그 사람한테 갚겠다는 말을 한번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가장 좋은 건 나중에 갚더라도 일단 빌려간 사실을 인정해라 해서 총액 중에 왜 영수증 없이 현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증거가 부족한 게 일단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확인서를 받으시든 대화를 녹음하시든 일단 그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적인 대여금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여금이라는 건 뭐 너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간 사람이 갚는 그런 법률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 네. 대여금에는 변제기라는 그러니까 언제 갚겠다라는 게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변제기부터 이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자가 네. 있으면 이율이 있냐 없냐 이율이 몇 %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원래는 차용증을 쓰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네. 선생님은 가까운 사이니까 차용증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믿고 빌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 자료가 뭐가 있으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면요.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계좌 이체 내역 중에 혹시 선생님이 그 상대방 여자 명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송금한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다행히 없으시고. 그래서 예.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은 강력한 증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라면 그거에 대한 보완 증거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보완 증거로는 예컨대 우리가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자는 없으시고 받은 게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나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내가 채무자가 맞다, 내가 돈을 빌려간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든 카톡 대화든 어떤 녹음이든 이런 게 있으시는 게 좋고요. 예. 이제 보통 이런 소송이나 대여금을 할 때 상대방이 다행히 내 채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소송을 하면 인정을 안 하고 예컨대 뭐 남녀 관계에서 이성 관계자 뭐 아니면 사귀는 사이여서 공짜로 준 거다, 증여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이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금으로 준 거라서 반환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여러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막 이제 꾸며내고 거짓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다행히 그런 사안은 아니신데요. 설령 상대방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됐을 때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선생님과 여자분 사이에 그런 대화나 그런 어떤 다른 주장할 거리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가지고 플러스 현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충하면 우리가 대여금을 받을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금전 소비 대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 이자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한 약정은 있는데 그 이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되고요. 네. 선생님과 상대방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영업으로 내 상행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상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율이 상사 이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내용과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제 실제 돈 받는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돈을 받으시려면 그 금전의 총액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제기와 그 변제기부터의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다 합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변제기 안 정하셨으면 우리가 청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변제기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계속 돈 달라고 요청하셨으니까 변제기 도달했다고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걸 하시면 간이합니다. 좀 편합니다. 근데 지금 예. 명령이라는 건 총액에다가 상대방 주소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명령장을 스스로 잘 받을 수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인데요. 예. 상대방 주소는 잘 아세요? 예, 예.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발령을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수령하면 지급 명령이라는 결정문을 수령하면 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법원에다가 이의합니다 이런 서류를 안 내면 판결과 똑같이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거짓 주장을 해서라도 끌고 가고 싶다, 이걸 재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재판을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판결로는 선생님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면 지급 명령에서 끝나든 아니면 뭐 정식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절차도 또 좀 어려운 절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급 명령이나 소장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저희가 변호사들은 보통 가압류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네. 가압류를 할 대상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반드시 하셔야 되고 사실 지금 뭐 그 집세 빼가지고 보증금 받았다 해서 이미 나갔다면 사실 그 보증금 반환 채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돈이 없을 가능성은 좀 있지만 수소문해서라도 어떤 재산이 있다라면 반드시 가압류 하시고요. 가압류가 없더라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상대방 재산을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 부동산이면 경매를 신청하고 통장이면 통장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에서 돈을 이제 추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강제 집행이든 앞에 지급 명령이든 이제 선생님께서 혼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법무사님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를 혹시 고민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빌려간 돈의 용도에 대해서 용도 사기라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사안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될 채무 자체는 상대방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상담자님. 네네. 권 변호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만약에 이제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면 이 내용 이상을 말씀드리진 않는데 조금 네네. 내용이 아마 쭉 연결되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은 저희 방송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기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 절차가 거의 다 세분화해서 다 나갔습니다, 상담으로. 그러니까 아마 예. 충분히 해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보실까요? 예, 이거 뭐 궁금한 거는 이제 네네. 선생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실 거니까 네네네네네. 이제 되게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는데 네네.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디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도 별로 요청할 네. 만한 데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까? 제가 네네네. 상담자님 그 부분은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아, 네. 조금 요즘 본인 소송 많으신데요. 저희가 네.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전문 절차니까 조금 가까운 변호사 한 분씩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상담자님 저도 제가 네. 봤을 때도 약간 조금 금액 자체가 적지는 않고요. 2,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적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좀 상담 받아보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과 관련된 절차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돌려서 저희 방송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총괄적으로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대화 녹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 이제 계약서 같은 게 없으면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도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조금 의미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급 명령이나 소장 혹은 가압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이체 내역들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상담자께서 요거 말고 이제 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취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든 문서든 그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든 어떠한 근거를 반드시 남기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권 변호사님의 너무 명쾌한 상담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상담해도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됐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낸 지는 어느덧 10년 차입니다. 처음으로 별거를 시작할 때 이미 이혼하기로 했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서류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을 못했지만 다행히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저 역시 틈틈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에 보탰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늘 저를 무시했고 생활비를 줄 때마다 유세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긴 했지만 별다른 금전적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시댁에게 증여받은 오피스텔과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최근 아파트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협의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부부끼리 이처럼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을 했다면 더 이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우리가 부부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서 이제 해산할 때, 이혼이 성립할 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성립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에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셨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우리 상담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남편 강요에 못 이겨서 이 각서를 쓰신 거라서 전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합의이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 시민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 임박 시점 그때 각서를 쓴 것은 유효해서 사실은 이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뭐 결혼 전에 했다거나 혹은 아니면 결혼 중간에 했다거나 이런 어떤 포기의 각서를 썼다면 그건 무효가 돼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 되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거 기간이 10년이면 좀 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 시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재산 분할 대상과 기준 시기는 보통 사실심 이혼 소송이 이제 개송됐을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리 사안과 같이 이미 파탄난 지가 10년이 돼서 혼인 파탄된 이후와 변론 종결일 사이의 기간이 너무나 크고 그 사이에 재산 관계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이 일방적으로 생긴 것이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해 영향 미치는 것이 전혀 없다면 별거 시점인 파탄 시점, 그러니까 10년 전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시점이다라는 부분. 동산, 부동산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도 아까 샀다고 그랬는데 재산 분할 대상이 좀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거 시점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기 때문에 별거 시점 이후에 그것도 최근에 취득한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새로 취득한 아파트 말고 결혼 전에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하고 재산이 있었는데 그건 어떨까요? 이 부분도 사실 소송에서 상당히 자주 쟁점화되는데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결혼 전에 이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 같이 형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제외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20년이 돼서 장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줍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기여도를 좀 낮추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소송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특유재산에 해당돼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증식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별거 후에 남편의 재산 상황은 잘 모르시는 것도 같아요. 상담자님은 만일 협의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한참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을 발견한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다라면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것이 알았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넣었을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알았다면 그 재산을 당연히 포함시켰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혼 후에 성립한 이후에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각서 좀 자주 쓰시잖아요. 뭐 음주 금지, 과소비 금지, 뭐 외도 금지 등의 어떤 각서를 쓰고 좀 지키지 않는 분들 좀 계신데 이 부분도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각서 자체가 마치 어떤 규정처럼 그거를 위반해서 이혼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각서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써 있는 내용이 이혼 사유의 규책 사유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사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각서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사실 인정 증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혼 사유를 주장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상담 내용도 권 변호사님이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조언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오랜 기간 좀 참고 사셨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서류상 정리를 하겠다는 결심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혼 절차를 잘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은 상담 해주셔서 이 부분으로 좀 해결 잘 하시면 잘 해결될 것 같고요.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갈까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어가는 남편입니다. 평소 아내와 말다툼이 잦은데 말다툼을 할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을 받고 있고 때때로 심한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귀책 사유가 제게 잡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내의 귀책을 증명하고 위자료도 받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의 내용에 이게 참 맞는 남자, 매맞는 남자의 사연인데 사연의 내용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적용이 된다면 변호사님 어떤 항목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남녀 불문하고 타인에게 폭행이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이런 부분은 민법 840조 3호에 따라 심의,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포섭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해당 사실의 증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성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 남편인 경우가 가정 부부 간에 남편인 경우가 100에 1명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고요. 반대로 아내인 경우는 100에 6명 정도 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서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현장에 나오면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잘 체크하는데 이때 만약에 부부간에 물리적 폭력이 있었더라도 오로지 남편은 방어만 했고 공격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남편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또 질문하신 게 합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법적인 용어는 협의 이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혹은 조정 이혼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법원을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조정을 해서 조정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협의를 한다라면 그것에 협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는 조정이나 협의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요. 조정 이혼은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조정위원과 조정실에서 중재를 통해서 거기에 조정 조서가 만들어지고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추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이혼에서는 그 내용이 재산 분할이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적어도 3년 이내에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어서 협의 이혼만 믿고 계시면 실제 법적인 강제 집행 절차를 착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이혼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본인 참석 없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 1회 기일로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담자가 만약에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 좀 거쳐야 될까요? 뭐 당연히 협의 이혼이 되시면 굳이 법원 안 가시는 게 저는 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협의 이혼이 안 되신 경우에 부득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셔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도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맞는 남편분들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하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리면 아내가 일상적으로 욕설과 거친 표현을 해서 50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아이고, 예. 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수년간 위궤양이나 스트레스로 위험을 앓고 그런 부분을 다 입증해서 이제 이혼 소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아내가 위자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 부분도 사실은 권 변호사님께서 잘 상담해 주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 이혼 청구 하시고 조정 전치주의니까 조정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조정 이혼 가능성도 있고 뭐 협의하시면 더 빨리 끝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이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갈까요?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에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다 먹고 카운터에 놓여진 사탕을 몇 개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탕 포장지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사탕이었고 때문에 심한 배탈이 나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식당 측에 보상을 요구를 하자 사탕은 알바생이 관리하는 것이다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사탕은 알바생이 관리하는 것이다. 네. 사연의 내용에 어떤 법적 근거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식품위생법이 좀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데요. 식품위생법 44조에 보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영업의 위생관리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 소비 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식품을 운반하거나 진열하거나 판매 등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 이 동법 75조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식품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기간으로 좀 바뀌어서 소비기한 지난 사탕을 제공한 것도 식품위생법에 좀 위반이 될까요? 네, 식품위생법의 또 3조를 보시면요. 좀 앞에 있는 대표적인 조문인데요.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괄호치고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판매 행위나 제공 행위를 포함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진열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통기한을 지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44조, 3조 다 위반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제가 아까 좀 웃었습니다만 사탕 알바생이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알바생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식당 측의 잘못일까요? 네, 당연히 식당 내부에서는 알바생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손님이나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알바생에 대한 고용주는 사업주로서 그 알바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요. 또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까지도 이 44조의 법을 적용받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역시도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든지 아니면 법적인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어쨌든 식당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응급실 이용료랑 그 외 병원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네,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행위라면 불법행위가 민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문제는 어떠한 배탈이 나는 행위가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탕으로 인해서 몇 알의 사탕으로 인해서 그러한 배탈과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뭐 예컨대 교통사고가 나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직후에 진단서 끊은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뭐 본인의 특수한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탕 섭취와 배탈 사이에 또 다른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하면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탈 때문에 생긴 통증 등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인과관계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 마지막 정신적 손해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를 말하고요, 일시이익이라고 하는 소극적 손해, 내 이제 평상시에 벌 수 있는 소득을 못 벌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이렇게 되는데 위자료는 앞에 말씀드린 적극적, 소극적 손해 외에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외적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소비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먹은 상담자님 잘못 과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과실상계가 적용은 가능한데요. 우리 사안에서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탕이라는 것의 유통기한이 과연 적혀 있느냐, 얼만큼 명확하게 적혀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사탕을 제공한 식당을 믿고 신뢰관계 하에서 먹었을 것이어서 사실 과실이 매우 적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만약에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관할 관청이나 구청 그 담당 지자체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쇄하거나 영업소 폐쇄 자체를 하는 것까지도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영업소 폐쇄까지 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조언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을 통해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최대한 법적인 절차 받으실 때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 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